안녕하세요. 최재권의 대출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3번째 강의해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13번째에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지금 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대출 가능 금액 계산까지 하는 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에 시작해서 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까지 하는데 무려 5시간을 씁니다. 오프라인 강의 9시간 정도 한다라고 하면 이 5시간만 쓰고요. 여기에 감정 얘기도 하고 등기부 얘기도 하고 또 공적 장부 얘기도 하면 이렇게만 해서 거의 한 7시간 정도 쓰고 있거든요. 오프라인한 특성도 좀 있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쓰이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원래는 여기까지 해서 보통은 오프라인 할 때는 9시간짜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끝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다시 만든 리뉴얼된 강의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같이 하는 대출학교에서는 이 시간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까지 계산하는 데가 한 70% 정도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배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방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고 이거 대출 가능 금액 한 줄, 그거 한 줄 계산하려고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다 끝나셨을 때 스스로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끼셔도 될 만큼 대단하십니다.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시고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려봅니다. LTV 담보 비율에 관련된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배워온 거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한 거 보면 감정, 금액 곱하기 LTV 빼기 선순위 빼고요. 그 다음에 조세채권 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감정 부분은 마무리해서 온 거고요. 이제 LTV 오늘 볼 거고 선순위 조세채권 이런 것도 차감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대출 가능 금액을 마무리 지어볼 생각입니다. 담보인정비율 LTV는 론투밸류라고 해가지고요. 론투밸류라고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 대비해서 몇 % 정도를 대출해 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 2편 별첨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도 있고 비주택도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것들은 주택에 관련된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가계여신은 주담대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되고요. 기업여신은 주담대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업, 매매업, 그리고 신탁으로 담보를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 두 개라면 2023년도에 8월달에 나왔던 알기 쉬운 주담대 보고 있었잖아요. 그 문서 보고 LTV를 보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말씀드렸죠. 편의점 같은 걸 한다.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 이런 분들이 내가 사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 매뉴얼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업무방법서에 있는 별첨, 2편에 있는 별첨에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몇 퍼센트냐면 기본 인정비율이 70%고요. 플러스 최대 10%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담보인정비율 보는 거는 업무방법서 봐도 되지만 거기는 종이도 그렇고 이업무방법서도 그렇고 저는 조금 갱신이 안 된다. 종이보다는 이업무방법서가 갱신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업무방법서도 문서로 시행되는 것들이 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이 믿고 하셔야 될 것들은 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신 심사에 들어가서 담보감정에 가보면 몇 가지 볼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대출 가능 금액 시산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KB 시세 보고 싶을 때, 아파트 시세 보고 싶을 때 아파트 시세 정보 조회 보는 거 있고 담보인정 비율 조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LTV를 보면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 상향 기준입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상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 비율을
80%까지 상향해서 할 수 있지만 중복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감원의 규제잖아요. 80%까지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규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된다. LTV 상향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거 있죠. 우리가 편의점, 말씀드리는 사진관, 이런 것들이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70%에서 시작해가지고 플러스 10%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적용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르는 것들은 안 된다. 기타 부동산 담보대출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보별로도 있고요. 여기에다 지역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용도별로도 있어요.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냐. 아까 여기도 두 개 나뉘잖아요.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주담대 매뉴얼을 보기 때문에 LTV에서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요거 개인이냐, 개인 사업자 중에서 주담대 아니신 분들이냐, 법인 사업자 중에서 주담대 아니신 분들이냐, 이렇게 해서 또 세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되고, 가계여신은 최대 70%, 기업여신은 최대 80%까지 해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LTV 상향을 더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다. 만약에 임야가 가계자금을 할 때는 LTV가 65%래요. 똑같이 사업자금 할 때도 LTV가 65%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분 둘 다 개인 사업자로 할 때나 아니면 가계자금을 할 때나 LTV가 10% 상향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65%에서 10%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75% 되잖아요. 75%.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최대 한대가 70%이기 때문에 70%까지 막히는 거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10% 올려서 75%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이에요. 맥스가 70이냐 75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의한 상향 기준이 있어요. 보면은 3%도 있고 5%도 있고 한데 뭐 나이스나 K12 점수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개인 있고 또 CSS 심사단한 개인 사업자의 가계자금도 있고요. 사업자금, 영농자금도 있고 개인 사업자 사업자금도 있고 법인 사업자 사업자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3%에서 뭐 5%, 10%까지도 올릴 수 있겠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규제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그래서 문서로 바뀌는 게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업무 방법서라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 방법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갱신이 빠르진 않습니다. 법원 낙찰가율 평균화에 의한 뭐 이런 상향 기준도 되는데 있긴 있어요. 이게 우리 동네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볼만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옛날 옛적에 제주도가 엄청나게 핫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핫했던 때가 있었죠. 시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때를 쓸 수 있어요. 제주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 법원 낙찰가율도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써도 됩니다.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가끔 보는데 이 아파트의 담보 낙찰가율이 지금 90%가 되더라고요. 평균이 한 87%?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핫하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럴 때 좀 써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파트니까 이런 거고요. 제가 보기에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해서 우리 동네만에 이런 특별한 경우 있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몇 번 쓰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드려봤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쓰기가 쉽지는 않더라. 법원 평균 낙찰가율에 의한 것들은 생각보다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면 제가 자료 가져왔고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걸 봤고요. 매각가율 보면 83%, 101%, 71%, 87%, 92%, 10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어딘 지역이냐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있습니다. 이런 데면 모르겠어요. 이런 데라면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사용도 한번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본부에서 할 때
뭐 2년에서 5년치의 낙찰가율을 보고 판단을 한대요. 얘는 아주 엄격하진 않지만 뭐 본부에서 봐서 최대한 대출을 나갈 수 있도록 조금 시의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들어봤어요, 저도. 분할상환대출에 의한 상향기준 요거 한번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분할상환대출이 뭐냐? 대출이 나가면 다음 달부터 원금이 좀 갚아지고 해서 우리 지금 원금 분할상환이나 원리금 분등 분할상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출로 나가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랑 똑같아요. 주택담보대출도 없거나 거치기간이 없거나 거치를 1년만 두고 만기에는 완제되는 방식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분할상환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식을 쓴다 그러면 담보인정 비율을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예시를 뭐라고 들 거냐면 손님이 농지담보대출을 문의합니다. 10억짜리 농지예요. 10억짜리 농지인데 얘기를 하죠. LTV가 70% 나왔습니다. 사업자금이에요. 근데 필요 금액이 얼마일까요? 7.3억 정도 해볼까요? 그럼 한 끗 차이로 부족합니다. 10억 농지의 담보인정비율 70% 곱하면 7억까지 되거든요. 여기서 차감될 게 선순위 없다고 볼 거고요. 선순위 채권 최고액 없다고 보고 선순위 임대차 없고요. 그리고 조세 채권도 없습니다. 여기도 0, 여기도 0이면 대출 가능 금액은 바로 7억으로 나오죠. 근데 손님이 필요하는 건 7억 3천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3천만 원이 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할 거냐 라고 하면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게 신용등급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70% 넘어서 맥스 80%까지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좋으면 3%도 올릴 수 있고 5%도 올릴 수 있고 10%도 올릴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아? 아니에요. 아쉽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법원 낙찰가입니다. 근데 이걸로는 애초에 올리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쉽지 않고 그럼 세 번째 방법 씁니다. 비거치식.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손님이 원하는 거는 7.3억입니다. 근데 담보인정 비율대로 하면 7억이 나오죠. 플러스 3천만 원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7억 3천을 모두 다 해가지고 모두 분할 상환을 하는 방법. 또는 7억이랑 3천이랑 나누고 얘는 이자만 또는 거치를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 상환을 시킬 수도 있고 3천만 원은 다음 달부터 분할 상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 방법이라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잘 되겠죠. 금액이 팍팍팍 줄어들 테니까 좋긴 합니다. 근데 원금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대출금리 이용하는 걸 바랄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빨리 갚아지다 보니까 좋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리스크 관리에서는 확실히 좋습니다. 대신 손님도 부담이 좀 늘어나긴 하겠죠. 원금 상환이 많이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손님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을 수 있습니다. 7억에 대한 부분은 이자만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금이 안 갚아지는 거고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방법을 쓰셔도 되고 2번 방법을 쓰셔도 되고 또는 3번 방법을 쓰셔도 돼요. 3번 방법이 뭐냐? 7억 3천이란 돈에서 비율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6억 5천 대 8천 이렇게 해도 되고요. 6억 대 1.5억, 1.3억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비율을 그 최소 금액이 7억 대 3천이거든요. 이것만 안 넘기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담보인정 비율 상향이 없는 거, LTV 상향이 없는 거, 오른쪽은 LTV 상향을 한 것.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게 최소 비율입니다.
3천만 원 이상만 분할 상환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억 5천 대 8천 하셔도 되고 6억 대 1억 3천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곁들여서 이런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싼 땅에 비싼 건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이런 동네들은 땅값이 많이 비싸요. 그리고 땅값 대비해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땅값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건물값은 무조건 떨어지죠. 건물값은 다시 올라가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다. 근데 그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동차 같은 공산품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기만 합니다. 집도 가격이 떨어지기만 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왜 오르냐? 땅값이 올라져서 그렇습니다. 건물값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래요. 옛날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방까지 안 내려가도 돼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고 해도 오래된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 집값이 안 올라가서 땅값이 안 올라서 그래요.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땅값이 올라져서 건물값 떨어지는 부분을 상쇄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다? 전원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자. 5천만 원짜리 땅값에 건물값 3억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 3억 5천이라는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거치 분할 상환을 조심하시자. 어차피 아파트는 분할 상환을 하겠지만 아파트 아닌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고민해보자. 똑같다. 공장도 똑같다. 공장도 땅값이 8억인데 건물값이 한 20억이 나온다.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 것만큼 건물값이 올라질까? 아니다. 땅값이 50% 올라가면 그러면 12억 정도 되지만 건물값이 50% 떨어지면 마이너스 10억이다. 여긴 플러스 4억이고요. 4억 올랐고 10억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땅값이랑 건물값이랑 비교를 해서 땅값이 많이 높다 그러면 오케이. 땅값이 많이 낮다라고 하면 분할 상환을 시켜서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규정들은 필요 없습니다. 얘는 만기에 남는 금액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만기에 남는 금액이 없죠. 무조건 만기에 완제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거치기간이 아예 없거나 거치기간이 1년 이하인 분할상환대출로 하게 되면 이런 거 담보인정 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 드디어 다 봤습니다. 오늘 다 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다 본 겁니다.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어떻게 하다? 감정평가액에서 담보인정 비율을 곱하고 선순위 설정 금액을 빼고 담보권을 우선하는 채권을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봤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길게 봤던 거 담보물의 특성이었습니다. 담보물의 특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농지는 뭐가 되고 임야는 뭐가 되고 뭐 상가면 RTI를 볼 거며 공장이면 임금채권을 볼 거며 이런 것들 봤거든요.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건물 공통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 토지 공통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거 해서 지분 얘기도 드려봤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꼭 담보 잡으라는 얘기도 해봤고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에서 담보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선순위 설정 금액은 등기부 등본을 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 말씀을 드렸고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있으면 잔액으로 빼든지 사람이 다르면 채권 최고액 이런 걸로 빼시면 됩니다. 담보권을 우선하는 채권은 여러분이 봤거든요. 지금 임금채권 우리가 봤습니다. 공장할 때 임금채권 부분 봤고요. 다음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세채권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조세채권은 여러분 세금 빌린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린 지금 다 봤습니다. 이제 대출 가능 금액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배우고 넘어오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들여가지고 드디어 봤다. 우리가 1차 목표는 드디어 달성을 했다. 1차 목표는 드디어 달성했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우, 너무너무 나는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다 보셨던 것들인데 뭐 해야 될까요? 채권 최고액은 그때도 말씀드렸고, 담보권에 우선한 채권, 임금채권 기억나시죠? 공장에서 봤던 거. 임차보증금 상가랑 주택 해가지고 우리가 대항력 있는 거 받고, 우선 변제권 받고,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받고,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일자도 받죠. 우선 변제권에서 확정일자도 받다. 조세채권은 밀린 게 없다.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봤다라고 한 거고요. 네, 전산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면 부동산 넣고 담보주택, 담보의 종류 넣고, 주택이라고 그러면 알기 쉬운 주담대 있잖아요. 알기 쉬운 주담대에서 LTV를 보라고 했고요. 거기 있는 거 LTV 보실 거고, 주택담보대출 업무처리 매뉴얼 가가지고 모든 가족이 나와야 된다. 집이 몇 채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봤고, 가족의 범위는 등본에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직계 존속, 비속, 존비속이잖아요. 존속과 비속, 부모님 그리고 자녀만 봤다. 옆으로 돼 있는 형제자매는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단순 동거인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주택담보대출에서 얘기를 또 드려본다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6개월마다 한 번씩 추적 관찰하는 얘기도 좀 드려봤었고요. 상가로 넘어오겠습니다. 상가로 넘어오면 임대차 보증금 얘기 드리면,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대항력은 갖추면, 요건을 갖추면 다음 날부터다 라는 얘기 드려봤고,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내에서 무조건 가져간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고, 우선 변제권 있는 거는 확정일자 이한 순번대로 된다. 확정일자는 관공서에서 쓰는 일부인이다. 일부인이라고 얘기를 드려봤었고요. 또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 여기서 또 봤던 것들이 담보 받고 감정평가 금액을 들어오는 거 받고, LTV도 방금 전에 봤죠. LTV 상향에 관련해서도 방금 전에 봤죠.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면은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라는 얘기 더 드렸고, 땅값이 너무 싸고 건물값이 너무 비싸면 이런 분에 대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기율 조정을 좀 하자, 이러면서 좀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도 드려봤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최우선 우선 변제권 대항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임금채권은 공장에서 받죠. 공장에서 받고 담보 제공자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 드려봤었고, 또 뭐 있을까요?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놓치지 말자.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이 이런 거 제조업이랑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온다는 거 꼭 주의하시자는 얘기했고, 공장하니까 공장저당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저당 얘기를 드렸고,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기계기구,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무사 이용하면 되고 감정사 이용해서 목록 달라고 하면 된다.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려봤고요. 조세채권은 없는 거니까 0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회원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없겠죠. 선순위 채권을 합계 그냥 나오면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면 되겠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원룸은 별로 방차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안 나오는 게 맞다, 이런 얘기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을 잘 계산하려고 우리가 여신업무 방법서를 배운다는 얘기를 처음에 좀 드려봤고요. 이것을 고객에게 잘 제시하고 고객의 리스크와 자금 여력에 맞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여신 심사의 전부다 라는 얘기를 드려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을 다시 한번 보니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보다 지금 봤었을 때
다는 몰라요. 여러분이 다 아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하지만 이제 조금 내 머릿속에 뭐가 좀 들어온 것 같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그림이 좀 생각나면서 하나하나의 내용이 좀 보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산을 바라보고 우리 규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한 것들은 규정은 규정대로 가고 전산은 전산대로 가고 상담은 상담대로 가고 자서는 또 자서대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다 이렇게 규정도 전산도 자서도 상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 뒤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한 번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 똑같은 거 또 들으면 지겹습니다. 얼추 알 것 같아요. 지금 힘들지만 다시 들어보면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때는 1.5배속으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이 듣고 꼼꼼히 듣고 하셨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배속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복습도 가능하신 여러분입니다. 복습 혹시나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나중에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보겠다. 강의에 어디가 뭐가 나온다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한 개의 획을 좀 그었네요. 드디어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이라는 아주 큰 획을 좀 그어놨습니다. 이 뒤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도 더 중요한 부분 많지만 그래도 분명히 한 7분응선, 8분응선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70%, 80% 힘든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고 가셨다,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려보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